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탈남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하죠. 네,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 진행된 시가 행진을 두고 트위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올해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가 행진을 벌였는데요. 이날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는 노년층을 비롯해 직장인과 학생들 수천 명이 군 시가 행진을 지켜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가 행진을 두고 트위터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국군의 날 하루만이라도 사병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쉬게 했으면 좋겠다. 국군의 날이라고 탱크가 서울 한복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후진국적인 모습이다. 분위기가 하도 엄해서 계엄령이 내려진 줄 알았다는 글들이 주로 올라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최소 한 달 전, 심지어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고작 2시간 정도 전시용 시가행진을 하기 위해 군인들이 생고생을 해야 할까? 이건 엄청난 인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장 사무처장은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군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시가행진을 한다고 몇 시간 동안 수도교통을 통제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사병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국군의 날 하루만이라도 사병들 고생 좀 시키지 말자. 차라리 장교들이랑 장군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면서 군부 독재 시절이 생각났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라를 위한 군인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취지는 알겠다만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는 주로 권력 정통성이 약한 군부 독재 국가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우리나라가 왠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이 찝찝한 기분은 뭘까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시가행진 무용론이 나오는데 좀 너그럽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라도 있어야 병사들이 시간도 때우고 휴가도 나오고 숨도 돌리는 것 아닐까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시가행진에 나선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이 훌륭하고 멋졌다. 어쨌든 군인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니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글들도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한편 독립영화 감독이자 반전운동가인 강희석 씨는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예상 앞에서 비무장 누드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매년 군사 퍼레이드를 하며 무력을 과시하는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 나만이 북한과 다르게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리려면 이 같은 퍼레이드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극우 성향이라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가 조작해놓은 연세대학교 교표 이미지를 SBS가 자사의 전용 메인 뉴스에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8월이었죠. SBS가 뉴스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써서 물의를 빚은 지 2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SBS 8시 뉴스는 지난달 27일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례 행사인 2013년 정기 고연전 농구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학교의 교표 이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연세대의 교표는 연세의 자음 첫 글자인 이응 시옷이 아닌 이응 비읍으로 표기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요? 이응 비읍은 뭔 뜻이에요? 이게? 이 교표는 한 일베 회원이 연세대 로고를 바꿔봤다는 게시물과 함께 올린 이미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즉 이응 비읍은 일베의 자음 첫 글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방송에 갖다 썼다고요? 네. 참, 네. 그것도 전용 메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자체 조사 결과 담당 직원이 구글 이미지 검색 과정에서 조작된 로고를 찾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걸러내 이응 비읍이면 누가 봐도 아닌 건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예. 하지만 트위터에서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교표 이미지를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았어야 했냐는 겁니다. 심지어 SBS
SBS 안에 숨겨진 일베 회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미지 검색 과정에서 연대 마크를 오인하면서 발생한 실수라는데 검색을 하더라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 마크를 찾아낸 것이 과연 실수일까? 구차한 변명이 진심을 더 의심케 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밝힌 또 다른 이용자는 연대교표를 일베 로고로 잘못 넣은 건 솔직히 고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통 디자이너가 특정 기업이나 학교의 로고 이미지를 얻고자 할 때는 구글 검색이 아니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나온 정식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CI 로고가 있는지 찾아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금방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왜 그걸 구글 검색을 했대요? 뭐 알 길이 없죠. 네. 아무튼 두 번째 실수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삼성그룹이 계열사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재계의 해석은 이 3세 경영권 승계 작업 이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이게 3세 경영권 승계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흡수합병 또 사업부문 인수 네, 또 주식 매집 이 모든 것들이 네, 이 삼성 3세들의 지분과 연관된 예. 회사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삼성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 먼저 패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예, 에버랜드는 아시다시피 삼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3세들 네, 아들, 딸들 3명의 지분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모직은 그 삼성 3세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 이서연 씨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데고요. 또 지금 삼성 SDS가 삼성 NS를 흡수합병하기로 했잖아요. 예, SDS도 그 삼성 3세 세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네, 삼성 SNS에는 이재용 씨 또 지분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그 3세들의 지분과 연관된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의 움직임을 이 삼성이 삼성 승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의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뭔 얘기냐면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설이 얼마 전에 크게 그랬죠. 예. 삼성을 긴장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뭐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래서 청와대 초청 10대 그룹 회장들 모임에 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는 이런 게 또 화제가 되고 네, 또 실제로 그때 화면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동이 불편해요 지금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당장 뭐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하여튼간에 굉장히 쇠약해지셨다. 이건희 회장이 그런 지적이 많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삼성 안팎에서 이 3세 경영 체제라는 밑그림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제 장남이죠. 예. 삼성전자와 생명을 중심으로 한 전자와 금융결사들을 다 맡을 것이다. 예. 또 바로 밑에 이제 장력격인데 이부진 예. 회장은 뭐 호텔신라, 삼성물산, 뭐 삼성석유화학 등을 맡을 것이다. 예. 또 이제 제일 밑에 이서연 부사장 같은 경우에 제일모직, 제일기획 등을 각각 나눠 맡을 것이다. 네. 뭐 이런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밑그림이 이미 그냥 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물론 아니지만 예. 거의 기자들은 상식화 되다시피 그렇게 퍼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세 자녀가 나눠 갖는다. 그렇다 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계열 분리 딴 살림을 차리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 하나의 계열에 같이 묶여 있는 상태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죠. 그러나 예. 그동안 삼성이 흘러온 과정이나 네. 혹은 다른 그룹들이 또 거쳐온 역사를 보면은 네. 계열 분리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삼성 아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이병철 창업주가 죽은 다음에 네. 그 삼성의 2세들 그렇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2세들로 여러 개로 쪼개졌잖아요. 물론 그 상속 시점에 쪼개진 건 아니고, 네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서로들 협의를 해가지고 네. 되게 법적으로 계열 분리가 된 거는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90년대 말이니까 후반기니까. 예. 96년, 7년 이때 이제 계열 분리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전문가들이 보고서 쓰고 리포트 쓰고 할 때 네. 삼성그룹 이런 말도 있지만 범삼성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삼성에서 갈라져 나간 예를 들면 CJ 대표적이죠. 그렇죠. 또 신세계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또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비단 그건 삼성뿐만이 아니죠. 예.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아. LG도 사실은 LG를 모태로 해서 GS, LS 이런 데로 다 갈려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2세까지 그랬는데 네. 이제 앞으로 3세, 4세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음번 3세도 경영시대 3세 경영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삼성이 별 3개라는 뜻이죠? 별 3개가 무슨 뜻이에요? 삼성.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쪼개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성, 2성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삼성이라는 게 원래 이병철 회장 때 지어진 상호니까 네. 지금 삼성 3세들이 3명이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 그걸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3개가 각각 하나씩 쪼개진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러니까 삼성 SDS가 가장 주목거리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삼성 SDS는 약간의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90년대 말에 삼성이 소위 비상장 기업의 전환 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그 상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채권적 성격과 함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 신종 금융 상품을 소위 삼성의 3세들에게 싸게 넘겨서 사람들이 다음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S에 왜 이재용 씨나 이부진 씨나 이서연 씨가 주식을 갖고 있냐면은 그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어요. 이 불법 편법 상속 시비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2007년도에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진 다음에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2008년 때. 예. 그래서 그때 재판이 열렸는데 요 삼성 SDS 건이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그 세 오누이로 삼성을 쪼개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 예. 궁극적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각각의 그 오누이들이 이제 삼성의 세 부분을 지배해야 될 텐데 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저희 그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의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대주주가 사실은 경영권을 네. 행사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세 오누이는 지주회사인 에버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분이 없어요. 예. 이 문제를 이제 삼성의 그 3세 승계 구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은 에버랜드는 주주회사니까 쉽게 지분을 뭐 팔거나 사거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나머지 일부 지분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회사가 SDS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러니까 SDS 지분을 일종의 자기네들이 궁극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삼성 SDS하고 SNS가 합병하는 건 궁극적으로 네. 그 합병된 SDS를 증시에 상장을 해서 예. 삼성의 3명의 오누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예. 막대한 자금을 이제 마련하겠죠. 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향후에 그룹을 쪼개서 지배하는데 핵심적으로 가져야 된 그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분을 사들이는데 아마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거죠. SDS 상장사는 그래서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네. 여기는 궁극적으로 SI 업체인데,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업체인데, 예. 이게 회사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흔히 우리 재벌들의 소유 지배 구조의 핵심적인 방식이 뭐냐면 순환 출자 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의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그 일가가 네.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그렇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대주주입니다. 예.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머지 많은 삼성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이런 출자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 출자 고리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많은 기타 계열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주식을 시장에 갖다 팔아도 네. 크게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런 구도로 SDS를 처리할 것이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 곽정수 기자께서 전망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계열 분리로까지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그 전망을 전제로 해서 놓고 본다면 네. 삼성그룹의 이른바 순환 출자 고리도 일정하게 다시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이제 그거를 소위 파이 쪼개먹기에 비유를 하는데 네. 이 기업이 파이에 비유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이제 현실이니까 예. 삼성이라는 그룹, 현대라는 그룹, 뭐 어떤 재벌의 어떤 그룹들이 예. 또 2세 상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그룹이 예. 마치 파이 조각처럼 잘려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 형태수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참 대한민국의 독특한 일인데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소유 지배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큰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각자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하나의 살림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럼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 경영 능력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세 오누이의 경영 능력은?
사실 뭐 사람의 경영 능력을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이제 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 제가 이제 지난 3월에도 독일에 취재를 갔을 때 네. 독일이 지금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어떤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런 경제적 바탕이 있는 건데 그 네. 제조 강국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네, 네. 근데 이 강소기업이 이제 독일에 한 1,3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뭐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참,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소위 경제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 또 히든 챔피언들의 예. 대다수가 사실은 다 이 소위 가족 소유 경영을 합니다. 아. 재벌. 예, 예, 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을 처음 만들면은 그 기업이 아주 상장 기업이 되기 전에는 가족 소유 경영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아들에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강소기업이라는 게 소자가 보이는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쪽의 경영진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우리 한국 재벌의 어떤 2세, 3세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예. 그럼 당신네들은 가족 소유 경영을 하는데 예. 후계자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경영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엄정하게 거칩니다. 예. 근데 그 또 하나는 그런 후계자가 누구라는 판단을 소위 우리로 말하면 총수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경영 능력을 검증을 받았는데 그 성적이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합당하냐 아니냐는 거를 집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우리하고 그게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우리는 집단적으로 결정 못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흔히 뭐 우리 재벌들을 어떤 왕조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예. 왕을 신하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 왕은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세자를 책봉하는 거죠, 사실 왕이.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경영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그동안.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삼성의 3세들 3명은 어떠냐?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삼성의 경영에 참여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90년대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2000년대부터고요.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제대로 경영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냐?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삼성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이 삼성이라고 이제 이재용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전에 네. 그때 아마 유학생 신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소위 그때 인터넷 사업이 이제 뜨니까 그렇죠. 예. 이재용 씨를 소위 어떻게 보면 빛내주기 위해서 예. 경영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에서 인터넷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이재용 씨의 지분이 들어가고. 예. 근데 결국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했죠. 정비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재용 씨가 결국 그러면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씨의 경영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이재용 씨가 스스로 일군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역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뒷배가 있는데도 이 삼성이 실패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재용 씨가 실패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씨가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이부진 시험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제과점인가요? 뭔가요? 그 고급 제과점인가요? 그거다가 예. 사업 철수했나요? 그랬죠 아마. 예. 그건 철수를 했죠. 바로 이제 골목 상권 이런 그렇죠. 논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철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한국 재벌들의 문제점들 아까 지금 이제 우리 김종배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그 후계자들에 대한 어떤 경영력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네. 심지어
삼성의 경영 실적 때문에 한국 경제 그 다른 기업들이 어려운 것까지도 가릴 수 있는 그런 착시 효과까지 있다는 얘기. 예. 그 정도로 여기가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지금 우리가 삼성 문제에 대해서 왜 뭐 한 재벌 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승계 문제라는 게 내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갖냐,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삼성이라는 게 지금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현대차 뭐 다른 데까지 다 합치면은 예. 사실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들 회사들이 지금에서 멈출 게 아니라 향후에도 보다 더 잘 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국민적 바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재용 3남매의 경영 능력을 여쭤봤지만 또 하나 좀 살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보좌하는 그 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이 경영권 승계를 오래전부터 만약에 준비를 해왔다면 이른바 이재용 라인, 이부진 라인, 이서연 라인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왔나요? 삼성 내부에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삼성 내부에 뭐 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예.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뭐 그냥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뭐냐면 예를 들면 흔히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재벌을 어떤 왕조 체제의 비유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예. 많은데 특히 이 후계 구도를 둘러싼 그런 거 보면 참 유사점이 많아서 기자들도 놀랄 때가 많은데 예. 그 왕이 살아있는 한은 예. 세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맞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어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는데 세자한테 붙었다가 그 이른바 숙청당한 사람들이 많죠. 역사에서. 많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분명히 이건희 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세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예.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부진 씨나 또 이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력인 삼성전자가 아닌 네. 호텔신라나 제2기획, 제일모직 이런 데의 경영을 일정 부분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또 그 같이 예.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근데 믿고 대화를 하는 어떤 경영진 그룹들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좀 전에도 우리 곽정수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좋으나 싫으나 미운하고나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 거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명운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의 앞날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그 어저께 그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떴어요. 예. 그 파이낸셜 뉴스라고 그 경제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신문인데 거기서 그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 관한 그 기사를 썼어요. 예. 근데 그 타이틀이 참 재밌어요. 삼성 후계자 이재용 힘든 시험에 직면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예. 네.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은 빛과 그림자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근데 분명히 밝은 면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의 그 경영 성과는 참 놀랄만 하거든요. 예. 지난해가 이제 이건희 회장의 취임 25주년이었어요. 네. 지난 25년 동안 삼성의 매출액이 39배가 늘어났습니다. 예. 순이익은 무려 303배예요. 예. 다른 그룹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을 이재용이나 그 여동생들이 그동안 보여준 게 뭐냐? 네. 사실 걱정스러운 거죠. 예. 이제 파이낸셜 뉴스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물론 거기 뭐 약간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COO, 예. 운영 책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글로벌 인맥을 구축했다. 그것이 향후에 자기가 어떤 총수로서 경영을 해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안다는 것도 큰 자산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아.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적은 삼성전자 실적은 진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좋은데 예. 왜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지만 미래도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곧 이재용 등 3세 체제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재용 등 이 3세들의 공통된 과제 안고 있는 공통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경영 능력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의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아까 제가 삼성의 빛과 그림자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못한 일, 그거는 삼성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일, 네. 그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이 그동안 경영적 성과, 놀라운 경영적 성과를 낸 것에 비하면 네. 사회적 책임 이행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골목 사건 침해 문제라든가 또 순환 출자를 이용한 어떤 지배 문제라든가 금산 분리 둘러싼 논란, 또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 상습적인 담합 등 이 공정위 법 위반 문제, 또 문호조 경영 문제, 이거 뭐 헌법에서도 보장된 건데 지금 맨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삼성이 당면한 과제들을 놓고 보면 모두 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경제 민주의 핵심 과제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삼성이 경영 실적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2003년에 신경영 선언에서 소위 경영적으로 삼성을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삼성 3세들이 만약에 진짜 삼성의 3세 경영 시대를 제대로 시장에 신뢰를 주고 하려면 이런 제2의 신경영 선언, 경영뿐만이 아니라 사회 책임 이용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영권 승계라고 한다면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이양, 더 나아가서 상속, 결국은 이 문제가 마침표가 찍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전 뭐 대기업들 그 일적으로 보면은 상속세 적게 내기 위해서 뭔가 꼼수 동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삼성이 그럼 지금 국민이 두 눈 멀거니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첫째는요. 예. 물려줄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흔히 이제 우리 그 재벌들의 소유지배 구조 얘기할 때 아까 순환 출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흔히 이제 총수들이 쥐꼬리만한 지분을 갖고 그룹을 지배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삼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 경제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희 회장은 전문 경영이다. 왜? 지분이 별로 없어요. 네? 뭐 그런 이제 역설적인 얘기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한 3% 조금 넘어요. 네. 나머지 97%는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 전체 지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0.69%예요. 예. 한마디로 1%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 과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 총수가 유언만 하면 뭐 그 자제가 뭐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될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삼성의 3세들의 이제 승계구도가 성사되려면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이런 지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 거를 물려받아 가지고는 별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세금을 제대로 내면 요즘 이제 이런 대주주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율이 한 60% 정도 돼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 3.4% 정도 되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세 남매에게 나눠주면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네요. 예. 물론 뭐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삼성전자 지분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는 세금 안 내고 그냥 편법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다 보고 있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아까 처음에 언급됐던 네. 제일모직의 그 패션 사업부를 에버랜드가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향후에 이 삼성의 3세 승계 구도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라는 이 지주회사를 어떤 식으로든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네. 그걸 통해서 그 지분이 없는 삼성 3세들에게 각각 자기가 지배할 그 기업군의 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막힌 방법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에버랜드가 그래서 삼성 3세들의 이 고민을 풀어줄 요술방망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짧게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예. 그 에버랜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 부문을 에버랜드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버랜드하고 패션 사업하고 궁합이 맞나요, 근데? 뭐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참 그게 모순적이에요. 예. 제일모직은 패션 사업부가 사실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아, 예. 그래서 패션 사업부를 떼내는 게 이거는 선택까지 집중이다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면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귀찮은 혹을 떼어낸 셈인데 예. 그 혹을 받은 쪽에서 그러면은 대개는 우리가 부담이 늘었구나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쪽에서도 시너지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시너지가 나요? 에버랜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용인 에버랜드 그거 하는 거하고 그러게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건데 예. 최근에 어저께 이제 제가 이 프로 준비하면서 예. 그 시장의 그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를 잠깐 봤어요. 예. 거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예. 에버랜드의 패션 사업부 인수는 예.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소위 패션 쪽은 이제 이서연 씨 그 셋째 딸인 이서연 씨 예. 딸로 치면 이제 두 번째지만 예. 통계로 보면 세 번째인 이서연 씨가 하던 데인데 예. 그쪽이 왜 거길 갔을까? 이건 뭔가 아까 그 소위 에버랜드를 이용한 계열 분리의 어떤 삼성이 생각하는 구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예. 네? 에버랜드가 앞으로도 예. 유사한 어떤 그런 이런 기업을 인수하고 뭐 떼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작이죠, 시작. 아,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열 분리 문제예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요술방망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제 제가 더 쓰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봉이 김선달식 그 대동강 물 팔아먹기 이런 건데.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예를 들면 삼성의 3세들은 에버랜드 지분밖에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분리를 하려면 각각의 자기가 지배할 쪽에 없는 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에버랜드를 지렛대로 해서 기업을 이런 것처럼 붙였다 떴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제가 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재벌들의 경영 세습을 위해서 예. 이 기업 또 그룹을 예. 이런 파이처럼 매토막으로 이렇게 쪼개는 그런 소위 그 관행은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전 세계라면은 우리 소위 경제가 발달된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을 놓고 보면 네.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에버랜드 이 공원 사업하고 패션 사업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네. 쪼개더라도 어떤 그 사람들이 지켜볼 때 무슨 합리성과 정합성이 있게 쪼개면 뭐라 안 하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설령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 회사를 소위 무슨 우리가 땅을 갖다가 나눠줄 때 예를 들면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뭐 첫째 아들, 둘째, 셋째 아들 나누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렇게 상속을 하잖아요. 네. 근데 기업은 분명히 땅하고 다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문제를 갖고서 정경련이나 이제 대한상의 쪽에 예. 그런 선진국 대기업 중에 사례가 있는지를 지난 100년, 200년 사례로 해서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쪽 기관에서 답이 공통적이었는데 그런 없답니까? 결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특산품인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계열사를 조정을 한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근데 계열사는 그 빈 껍데기가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또 생계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계열사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정합성과 이 시장 상황에 맞아서 그 재조정 결과가 회사를 키우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노동자들의 또 이 생계 문제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위 파이 조각 나누듯이 계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세습을 위한 명분으로 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력 검증이 안 된 재벌 2, 3세들에게 이렇게 계열 분리를 했다가 경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재벌은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다음에 자기 후손들에게 또 기업을 쪼개주기 위해서 계열사를 또 막 늘려요. 그렇죠. 사업 다각화를 또 열심히 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지난 25년 전에 갈라졌잖아요. 여러 개로. 네. 근데 다시 지금 25년 만에 다시 또 갈라지는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진짜 삼성 반기그룹이 아마 대한민국에 뭐 어느 정도 차지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도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이런 한국과 선진국 간의 이런 차이는 이 한국은 이 기업을 재벌 총수 일가의 어떤 전유물,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기업은 일종의 사회적 공공적인 그릇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창업자 가족의 이해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재미난 얘기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기업은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의 것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 공동의 것이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음미해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새로운 코너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송을 들여다보는 이런 코너를 저희가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죠. 아마 이 이탈남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나 절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송사의 지금 민낯이 어떤지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코너로 꾸며드릴 겁니다. 물론 그 핵심은 방송의 보도 내용을 축으로 해서 꾸며드릴 계획이고요. 자, 이 코너를 꾸며주실 코너지기를 새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MBC 노조가 파업을 할 때 노조 홍보부장으로 파업을 이끌었다가 해직을 당한 분이십니다. 이용마 MBC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 그 파업된 거 몇 번 모신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이렇게 이제 또 처음 모시는데 해직자시죠? 예, 그렇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생각보다 많이 바빠요. 아무튼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 이어나가고 계시는 분이고요. 저희 또 이탈남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반갑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사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최근에 그 방송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 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그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군사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말 그대로 정권의 어떤 나팔수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나가게 되면 이걸 거의 뭐 일벌백계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그렇죠. 틀어막는 이런 분위기였다라면 이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점차 해빙이 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특히 언론의 자유가 어떤 절정기를 이뤘던 시기가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무진장 많이 다퉜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과 다퉜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언론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예. 언론과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언론에 자유를 안 주었다면 굳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언론이 이제 못 대들었겠죠. 그렇죠, 못 대들죠. 눌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굳이 언론에 대놓고 뭐 대통령이 나서서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엄청난 자유를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비판이라든지 심지어 대통령 비판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과거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그 2008년 광우병 파동 관련된 촛불 시위 예. 그 이후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에 대한 장악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예. 이게 그 사실상 MBC, KBS 두 공영 방송사 그리고 YTN이라든지 그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그 정부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완전 장악을 하고요. 예. 그런 언론 체제를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장이 바뀐 데가 거의 없어요. 예. 예, YTN 배석규 사장 그대로 있죠. 예. KBS도 작년에 뽑혔던 지금 사장 그대로 있죠. 예.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뭐 올 3월에 그 사장이 해임되고, 예. 예, 그리고 5월에 뭐 새로 뽑았지만은 사실상 뭐 그 자녀 임기 10개월 정도 채우는 거라 뭐 별반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권 입장에서 사장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권에서 개입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는 장악되어 있는 언론 체제를 예. 그대로 즐기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방송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뭐 보도 자체가 누락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죠. 그거는 지금 뭐 그 시민단체 몇몇이 모여서 그 조그맣게 벌이는 운동이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인 운동이었어요. 그 예. 정도로 방송에 대한 불만,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에 달했던 건데 예. 그것들이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그 방송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 예. 그러면서 신뢰가 좀 쌓여갔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예. 근데 그 진짜 어떤 감정을 앞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수십 년 걸려서 이루어진 것인데 사장 한 명이 바뀌고 또 거기서 정권하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수십 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상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방송의 어떤 소유 구조라고 할까요? 네. 이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 국회에만 들어가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은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는 바꿔보자라고 하다가도 집권만 하면은 이건 이 자체가 좋거든요. 예. 항상 장악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리무중이에 실종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이 MBC 같은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대주주 뭐 이제 이사 구성해서 이사 이제 그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나눠 갖고 쪽수 싸움 벌이고 있고. 그렇죠. 예. 결국은 그게 모든 걸 좌우해 버리고. 예. 독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라면서요, 그 이사가. 네, 뭐 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뭐 인종별로도 대표를 뽑고요. 예. 그다음에 뭐 노조에서도 대표가 예, 오고 예. 뭐 기업가 대표도 오고 시민단체도 오고 뭐 여러 방면 분야의 대표들이 한 뭐 50명에서 뭐 한 100명까지 그러니까요. 예. 모여서 이렇게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로 이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결 그 가결수 예. 이거를 확 올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숫자 싸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참 근데 국회에서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깜깜무소식 좀 답답한 현실인데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보도 내용도 참 답답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지난주 하고 이번 주 그러니까 네. 추석 이후죠. 네. 추석 이후에 보도된 것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 네. 예,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엄청난 하나가 큰 이슈죠.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 네, 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은 사안들이 일부 있는데 예. 먼저 기초연금 관련된 거 보도를 먼저 한번 보면은요. 예. 지금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단히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그 지난주 이게 수요일부터 그제까지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예. 제가 쭉 모니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그 기초연금 공약 후퇴 관련해서 SBS가 리포트를 한 게 21건입니다. 예. 그다음에 KBS가 22건이고요. 예. MBC가 14건. 오, 뚝 떨어지네. 예. MBC가 뚝 떨어지죠. 예. 그 어떤 그 리포트 수로 보면은 SBS와 KBS가 그나마 보도를 좀 했다. 예, 성의 표시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MBC는 일주일 동안 14꼭지 보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거의 이 이슈를 뭐 소홀히 했다. 예, 심지어는 SBS가 4꼭지로 보도한 것을요. MBC는 달랑 한 꼭지로 처리해버린 적도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 정도로 어떤 그 아무래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가 그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이슈 피해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꼭지 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대개의 경우에 SBS하고 KBS 같은 경우에 꼭지 수는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요. 예. 그 보도 자체가 다소 좀 피상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 진영 장관이 지금 사퇴를 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게 기초연금과 뭐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과 이게 이제 정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진영 장관은 기초연금과 소득을 연계를 시켜야 된다. 예.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퇴 파문이 달랑 요 한 건 때문에 과연 사퇴했을까? 그렇죠? 네. 진영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 상당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1등 공신에 속하는 네. 그리고 친박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물러났다라는 것은 그 청와대와 적어도 이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과 그만큼 의견 소통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신문에서 이미 조금 보도가 나온 게 진영 장관 제껴버리고 예.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 불러갖고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이미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친박의 어떤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과 청와대조차도 예. 소통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떻게 보자면은 기초연금 문제를 떠나가지고도 다른 사안으로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예.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양건 감사원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도 그렇고 그렇죠. 전부 다 청와대와의 어떤 대립. 그렇죠. 그 와중에서 지금 다 물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 뉴스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붙이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기초연금과 뭐 소득 수준을 붙이는 게 유리하느냐,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쟁점에 대한 논란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번 문제는 그 일단 진영 장관 파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도 그 기초연금 이번에 공약이 후퇴를 했는데 그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공약을 했던 복지 공약, 예. 네, 복지 공약이 이 기초연금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반값 등록금 문제도 있고, 4대 중증 질환, 4대 중증 질환도 그렇죠. 있고, 고교생 그 무상 교육도 있고, 무상 보육도 있고, 예, 무상 보육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방송에서 다루는 이슈는 달랑 하나예요, 기초연금. 그렇죠. 예, 유일하게 이제 이 문제를 그나마 언급을 한 데가 뭐 SBS라든지 있는데 그냥 한 꼭지 정도로 처리를 해버리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초연금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이건 기초연금 문제가 아니라 복지 공약 자체의 전반적인 후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게 없어요. 이 복지 공약 자체가 후퇴를 했다면 왜 이 공약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느냐.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반드시 된다라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선거를 앞두고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는 뭐 세수가 올해 뭐 덜 거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작년에는 예상 못했느냐? 예상 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솔직하게 시인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정부가 어차피 문제가 이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할 거라면 예상 못했다라고 인정도 할 건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러면은 작년에 이런 무상복지 공약들을 마구 쏟아낼 때 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그렇죠. 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증세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어떤 전반적인 경제 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그 재경부 내지 기획재정부 이런 쪽의 경제 관료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 위주의 정책들, 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정책들만 펴온 사람들이거든요.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 복지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끌고서 지금 가려고 하다가 결국 부딪힌 거 아닙니까? 진영 장관도 본인이 실토했듯이 뭐 기재부의 어떤 와의 충돌 그 인정을 했잖아요.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논리가 있어서 자기가 뭐 복지 예산 따려고 해도 안 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관료들을 이끌고 가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들이 얼마 안 됐을 때 또 터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적만 하고 계속 넘어가겠죠. 지금 이영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박 겉핥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박 겉핥기조차 MBC는 제대로 안 핥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뭐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 이런 거 논외로 치고 예. 이른바 그러니까 장사성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죠. 예. 이런 아이템은 팔리는 아이템입니까 아닙니까? 이 아이템은 당연히 팔리는 아이템이죠. 그러면 MBC 입장에서는 예. 다른 거 다 가는 아니 시청률 경쟁을 하니까 예. 그럼 오히려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적게 눈치 보기입니까 결국? 저희가 사실은 요즘은 주장을 하는 게 예. 제발 시청률 눈치라도 봐라. 바로 그거죠. 예. 예. 정권 눈치만 보지 말고 예. 그 전에 저희가 이전에 이제 민주정부 시절에 MB 그래도 언론 자유가 좀 보장이 됐을 때는 시청률 의식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당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시청률이라도 의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청률 눈치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상관없이 일단 자기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그 정부의 어떤 그 고약한 거, 좀 정부의 민감한 사안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다루지 말자. 사실은 이게요.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군사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우민화 정책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웬만한 그 이슈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고 니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렇죠.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군소리 말고 따라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3S 정책이 나온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는 관심 끄고, 저기 스포츠 열심히 보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영화관 많이 가고. 다른 하나는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허락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눈을 멀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동욱 건까지 한번 같이 짚죠. 이 최동욱 이 그 파문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전에 말 그대로 장사의 원리에서만 입각해서 본다면 엄청 팔리는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뭐 그 권력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등장을 했고요. 또 이제 소위 여자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거기다가 권력 암투 부분이 게임적 성격도 띄고 있고. 말 그대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가독성이 엄청 높은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그 최동욱 총장 건의 보도를 보면은요.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이제 특종이라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보도를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어떤 기사로서의 기본을 갖췄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빵점짜리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보도를 하는데요. 당사자 반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아이의 엄마나 아빠의 주장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른바 반론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반론권이 보장. 아니 그 엄마는 못 찾았다. 라면 못 찾았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매일 검찰청에 출근하잖아요. 서초동 가면 있죠. 기자들이 늘 아침에 출근길에 가면 그 시간 되면 출근 정시하고요. 퇴근길에 몇 시에 퇴근하는지도 다 기자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앞에서 다 지켜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검찰총장 아닙니까 명색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전에 질문서를 줘야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보도를 하는데 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봐라. 우리 말이 맞는지 아니면 당신 주장이 있는지 의견을 달라라고 해서 그러면 총장이 당연히 그런 보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답변 안 주겠습니까 그거?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 어찌됐든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쭉 내보내버렸어요 보도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이건 그 어떤 기사 작성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보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가요 조선일보 보도를 안 따라갔습니다 초기에. 그랬죠. 더군다나 따라가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최동욱 총장 측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인용 보도로. 인용 보도로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아주 짧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의 엄마인 그 임모 여인 그분이 그 언론사 몇 군데에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보냈죠. 편지를 쓰고 나니까 그걸 보고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이건 최동욱 총장의 판정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한마디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사실상 사그라드는 상황이 되죠. 그런 때 갑자기 불씨를 확 튀우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예요? 그게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죠. 그렇죠. 갑자기 그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현직 총장이 더군다나 6개월 동안 재직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뒤늦게 무슨 감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장으로서는 이건 나 나가라는 소리구나라고 사표를 내고 그 바람에 갑자기 기사가 그때부터 확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나서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 혼자서 했겠느냐. 당연히 청와대에서 이건 문제시했을 것이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단순히 조선일보와 어떤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일련의 그 사정 기관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어떻게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죠.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권력 다툼의 성격이 강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쭉 왔는데요. 그 뒤에 이제 그 소위 공영방송 행태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어떤데요?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의 행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동욱 검찰총장 건이 그 추석 연휴 이후에 약간 사그라드는 분위기였는데 SBS 같은 경우에는 5꼭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KBS는 9꼭지를 보도를 했고요. MBC는 6꼭지를 보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KBS가 9꼭지로 가장 많고 SBS가 5꼭지로 가장 적습니다. 이게 그 기초연금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렇네요. 그런 모습인데요. MBC도 6곡지 했으니까 적지 않게 보도했죠. 이렇게 보도를 했던 이유가 보면은 그 지난주에는 사실 그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최동욱 총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전격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오후 5시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제 TV조선에서 그 가사 도우미 인터뷰한 그 건이 거의 그 뭐 유일한 어떤 쟁점이라고 할까 이슈였는데요. KBS 보도를 보면은 법무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무려 2꼭지를 할애를 해서 보도를 합니다. 법무부 발표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최동욱 총장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묶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3꼭지 보도를 하거든요. SBS는 이날 1꼭지만 보도를 합니다. 법무부 발표와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의 반응. 그걸 묶어서.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발표와 최동욱 총장의 반응 묶어서 1꼭지만 하고요. KBS가 가장 나쁜 보도죠. 법무부 발표 를 2꼭지로 늘려서 보도를 하면서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더 나쁜 게요. 그 가져온 이걸 보면은 KBS가 9월 27일 발표하고 그다음에 9월 28일 날 또 후속 보도를 하거든요. 후속 보도를 하는데 이런 보도를 해요. 법무부가 감찰 결과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그 다음 날 사표를 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반응을 전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자 검찰에선 허탈하지만 법무부 조사 내용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보도를 해요. 리포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앵커멘트고요.
그다음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혼의 아들이라는 물증이 없어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네. 사실상 같은 식구인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법무부 발표를 검찰 측에서는 대부분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해요. 근데 네. 여기 보면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언입니다. 네.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취재를 했는지 네. 뭐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법무부 발표를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네. 그제 그 TV 조선에서 예. 그 가사도우미. 예, 가사도우미를 리포트했잖아요. 예. 그 건에 대해서 또 그 SBS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 한 건,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동욱 총장 측이 격분했다는 반응 한 건, 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꼭지로 합니다. 예. 그런데 KBS 같은 경우는 그것도 TV 조선에서 직접 화면까지 다 받아다가 예. 두 꼭지에 걸쳐서 보도를 해요. 음. 이건 자기들이 취재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 이걸 두 꼭지로 하는지 기본적으로 언론사 기자로서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보통 인용 보도할 때는 최대한 짧게 하는 최대한 게 짧게 하는 언론사의 거죠. 관행이었는데. 예. 예. 근데 이걸 무려 두 꼭지를 보도를 해요. 네. MBC는 그날 한 꼭지를 보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MBC가 이번에는 좀 낫구나 싶었더니 예. 바로 그 다음 날 한 꼭지를 더합니다. 아마 KBS 두 꼭지 했는데 MBC 한 꼭지 했다고 예. 어디서 혼났나 봐요. 그 다음 날 바로 한 꼭지 따라서 더 뺏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더군다나 두 꼭지 보도를 보면은요 거의 그냥 베끼다시피 한 거예요. TV조선 보도를. 오죽하면은 그동안 은인 자중하고 있던 KBS 이 새노조 예. 제2노조에서 성명서까지 냈어요. KBS에 대해서. 예. 조선일보 이중대로 전락한 KBS 뉴스 이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그 시중 여론을 보면은 그런 여론이 좀 있대요. 최동욱 그 혼외 자식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대요. 근데 추석 이후에 뭐 이제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전원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이제 바로 그런 공중파의 그런 보도 여기에서 또 기인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결국은 참 그런데 저는 한번 여기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데스크 성향이 어떻고 보도 방향이 어떻고 이 건이 자기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아마 죽일 것이다. 그러면 별로 취재 안 하고 그렇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타성으로 가고 그렇죠. 이게 예. 구조화되어 버리는 이런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KBS를 보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예. 비상적이지만 그래도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보도하려고 한 흔적들이 네. 보여요. 예. 22꼭지로 가장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KBS의 검찰팀의 보도를 보면은요. 예. 가장 나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KBS 검찰팀 데스크의 예. 성향 자체가 아. 굉장히 그 여권 편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걸 이 보도 행태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최동욱 총장 그 사표를 한 뒤에요. 네. 사표 수리를 한 다음에 데스크 분석이라는 이름하에 데스크가 리포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최동욱 총장이 도덕성 문제로 이번에 물러났다라고 단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 도덕성 문제로 물러났다는 것과 정권 차원에서 이건 쫓아냈다라는 게 지금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KBS의 그 검찰팀 데스크라는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로 물러났다. 이런 일은 다시 없애야 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리포트를 해요. 그래요? 자기 생각을 예. 마치 전 국민의 생각이냐. 예, 완전히 그 전파를 사유화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하는 걸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평기자들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의 취재 의욕을 꺾어버리는 당연하죠. 결과를 빚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죽은 뉴스만 계속 생산이 되는 예. 거고. 이렇게 되면 특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자들이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취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자도 사람인데.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발표되는 것들 네. 그것들만 적당히 받아서 쓰고 예. 남들에게 이제 속된 말로 물 먹지 않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소극적인 그렇죠. 취재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기자가 정말로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게 특종을 할 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열심히 발품 팔아서 뭔가 고발하는 거 아이템 발굴해봤자 뭉갤 것이다. 그러면 뭐하러 발굴합니까? 보도자료 베껴 쓰지 기자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대부분의 그 공영방송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기초연금 공약국 후퇴와 관련된 MBC 보도가 지금 14꼭지잖아요. 네. 가장 적은데요. 지금
KBS 22꼭지에 비해서 무려 8꼭지가 적은데 이건 대부분 나온 소식들을 그냥 아주 그 피상적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소식만 간단하게 전달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최동욱 총장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동욱 총장 건이 나오면서 그 앞서 우리가 청와대와 어떤 검찰총장 간의 어떤 알력 뭐 이런 문제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라는 게 그 중론인데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일부 신문에서 내지는 인터넷 어떤 뉴스에서 이런 게 다뤄졌지 지상파에서 지금 김기춘 실장의 김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죠. 쉽게 말해서 권력의 핵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껴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엉뚱한 아주 가장 비상적인 얘기들만 하고요. 뭐 또 하나 뭐 지금 얘기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청원 그 공천 문제. 전 의원의 공천 문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일부 그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그저께 이미 또 그런 게 예정이 돼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SBS가 그제 한 꼭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리포트가 없어요. MBC, KBS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MBC, KBS를 본 사람들은 그 새누리당 내에서 서청원 공천 문제를 가지고 전혀 파문이 없는 아주 조용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부나 여당의 좀 예민한 사항,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안 다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안 다루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곡 보도하는 것보다. 참 이거 웃어야 될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로 어찌 보면 그 끼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또 나가서 욕먹는 건 편기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욕먹고 홀대받고 안에 들어오면 치이고 그런데 모든 것들은 주무르는 것은 데스크 이상 간부들이고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이 구조는 진짜. 그래서 그 몇 가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보도국장 YTN 같은 경우 보도국장 직선제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력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국장 직선제를 하든지 아니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하든지 중간평가제를 하든지 중간평가제를 하든지 이렇게 사전 사후 어떤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립성 확보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보도국장에게 권한을 최대한 주고 그 보도국장 임명의 전과 후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청와대가 행정부가 있으면 국회가 있어서 어찌됐든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언론사 내부에 있어서도 그런 감시와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던져버리고 또 정치권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일단 집권하고 있는 입장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제자리만 맴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젠가요? 저 여기 그 SNS 한 뉴스 시간에 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 좀 그걸 좀 여쭤볼게요. 그 SBS에서 얼마 전에 4대강 다큐 스페셜 해가지고 그 저는 못 봤는데 되게 호평이었나 봐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호평을 받았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안 틀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뭐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논란이 되고 공격을 좀 욕 좀 먹었나 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편성을 했는데 유독 그것만 안 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까? 종종 발생한다기보다 드물게 발생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BS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나 이제 부산 뭐 이런 쪽에 있는 그 자회사는 아니고요. 서로 독립된 회사니까 그 민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방과 독립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민방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SBS에서 방송한 것을 자기들이 전부 다 받아서 그대로 보도를 한다. 그렇지 않고 뭐 또 어떤 시간대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방송을 한다. 계약을 맺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마 SBS의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민방, 대구나 부산 쪽의 민방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저번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아주 그 핫한 이슈 내지 그 정치와 관련된 이슈는 뒤로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부분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왜 예. 그럴까 그랬는데 그게 그거더만요. 그러니까 보통 한 그 20몇 곡지가 이제 그 메인 뉴스에 배치가 되는데 몇 곡지부터는 이제 로컬로 넘어가는 그렇죠. 뉴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으로 가면은 그 꼭지부터는 로컬 뉴스로 대체가 되니까 아예 방송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주 핫한 이슈를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예. 이게 이렇게 되더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우미나 정책과 연관되는 건데요. 예. 정치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웬만하면 안 다루거나 예. 피상적으로 예. 여야 간에 그냥 공방으로만 예, 간단하게 예.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혐오감을 일으킵니다. 어. 맨날 여야가 싸운다. 예. 뭐 그것도 아주 볼썽사납게 싸운다. 이런 모습들을 비춤으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 뭐 경제에 대한 관심,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예. 예. 그러면서 또 지방에 가면은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그 시청자 같은 경우는 핫한 뉴스 비록 아주 짧지만 그래도 맛박이라도 보는데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보도가 잘 됐다는 전제하에서 얘기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로컬 뉴스 시간대 그게 나가니까 지방에서는 그게 방송이 안 되고 예. 로컬 뉴스는 주로 이제 지역 현안이니까 그렇죠. 예. 그죠? 예. 아예 사장되어 버리는 예. 거잖아요. 이러면서 일정의 어떤 수도권과 지방 간에 나타나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지역적 특색이나 지역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상파 방송 뉴스의 그런 어떤 아이템 순서 편제에서도 사실은 원인이 일정하게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어떤 때 같은 데는 어떤 지역은 심지어 그 8시라든지 9시에 뉴스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원래 그 서울 본사와 계약을 맺기를 네. 뭐 한 30분부터 로컬 뉴스를 튼다라고 예. 서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면 임의적으로 한 9시 20분 때부터 끊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방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9시 한 20분, 그러니까 예. 20분 이내에 그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게 꼭지가 그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네. 정치 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무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상파 시청률 엄청나게 높고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채널 고정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상당히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50대 이상, 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영향력이 크죠. 그렇죠. 그것도 또 지방으로 갈수록 크고요. 예. 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음.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래도 정보를 좀 얻는데 네. 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전자매체에 취약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상파에만 의존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방송 뉴스 보면 꼭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다 관두고요. 그런 뉴스 팔려요? 그런 아이템 팔려요? 시청률이 오를 때가 있고 안 오를 때가 있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단풍 뉴스도 그 어떤 시점상 네. 지금이 딱 가야 될 시점이고 굉장히 그 화면이 잘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단풍 나들이가 이제 예. 그 타이밍에 그럴 그렇죠. 때는 좀 팔리고. 예, 그럴 때는 좀 팔리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하는 건데 예. 사실 뉴스라고 보기에는 좀 탐량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아니 항상 거기에 앞순위에 배치가 되길래 혹시 이것저것 다 떠나서 팔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꾸며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세요? 글쎄요,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이용마 기자와 함께했던 방송 수첩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문희정이 후원하는 김종배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내일은 저희 이탈남은 하루 쉬고 금요일에 보이는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